안녕하십니까. 이수의 팔자명리학 강의 10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역시 방송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10번째 강의 시간에 팔자명 6권에서 두 번째 오행십성 강의 과정을 마치려고 했는데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강 또 건너뛰어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강의가 이게 30강으로 마쳐야 되는데 이게 한 40강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난 시간에 육신을 설명하다가 정신기 3자에 대해서 설명하던 부분에서 강의가 종료되었는데 다시 육신부터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행의 상생과 자, 이렇게 이런 나를 생하는 것이 생하자가 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도장인이라는 걸 쓰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나를 돕는 성분, 나를 부조하는 성분이 우리 정신기 3자에서 정의 성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정이라는 개념은 그냥 인의 성분입니다. 인의 성분이 정이죠. 그래서 이 정신기 3자를 일단 팔자에서 갖추어야만 세력의 균형을 잡아서 팔자가 일단은 안전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에서는 이런 기론 체계를 논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입법 체계 그냥 세력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세력의 균형이요. 그래서 평의 개념인데 어쨌든 정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신은 귀신을 뜻하는 게 아니고 내가 힘을 쓰는 성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 힘을 빼는 시계 성분이라든지 또 내가 이렇게 밭을 갈구어 가지고 재원을 마련하는 재해 성분이라든지 또 나를 극하는 성분, 관의 성분이라든지 이렇게 식재간 삼자가 이렇게 신의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라는 성분인데 이 기라는 성분은 정신기 3자를 갖춰야 된다는 것은 나와 같은 오행의 글자가 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세력이 되고 내 편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와 동기가 되는 즉 비겁 같은 거죠. 그래서 동기가 되는 글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꿔 말해서 내가 간목일주다고 하면은 나를 생하는 임수나 개수라는 성분의 글자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생하는 병정화의 글자가 있든지 혹은 또 무토라든지 기토의 글자가 있든지 또는 나를 극하는 경금, 삼자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나와 같은 동기, 같은 글자가 하나 정도 이렇게 더 자리 잡으면 일단 이 팔자가 정신기 삼자가 균등한 그런 안전한 명식이 된다는 겁니다. 안전한 명식. 안전한 명식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은 삶 전체가 아주 안정되고 안녕을 구가하는 사주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입법 체계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비록 고난과 역경에 처하고 또 도중에 장애를 만나더라도 구원을 얻어서 그것을 헤쳐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이제 인수라는 성분을 했는데 자, 우리가 육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육신은 남자와 육신을 육친에 우리가 대입할 때 남자와 여자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명 그러니까 곤조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명을 우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여자가 목일날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간목일날 태어났다고 하면은 개수라는 성분이 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인수라는 성분이 일단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육친은 모친이 일단 있는 겁니다. 그 모친이라는 것은 해당 육친이 건전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추상적인 우리가 인수라는 것은 명예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학업성, 문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수는 리소스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재원이죠. 그 다음에 자원이에요, 자원. 그러니까 또 내가 어떤 장애를 겪었을 때도 기댈 수 있는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사업가가 큰 부자가 되려면 이런 재신 같은 것이 이렇게 왕성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큰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또 운의 희기에 따라서 사업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파산할 수도 있거든요.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그 받쳐주는 성분이 그 인수예요. 그런데 이제 인수라는 성분이 팔자에서 몹시 불건전하게 있고 문제가 있는 그런 유형의 사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팔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인수를 이제 모자란 인수를 팔자소관인데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그 정성이 닿고 또 올바른 그 처방을 하면은 상황을 좀 개선시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팔자에 좀 부족한 그런 정의 기운, 인수의 기운을 보강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야 내 명예에 흠집이 없이 다른 사람이 구설에 오르지 않으면서 존경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예로 여러 가지 방편이 있겠지만 뭐 부적 같은 거 갖고 되는 거 아니고요. 굿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효도하면 됩니다. 효도. 그래서 특히 어머니를 잘 모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건강하고 어머니한테 잘해야 됩니다. 뭐 근데 그 어머니를 지극히 봉양하고 싶어도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님이 안 계시면 참 그것도 사실 좀 불우한 그런 형국이죠. 이럴 때는 다른 그 노인들을 잘 봉양하거나 어른들을 잘 봉양해서 그렇게 인수라는 성분을 자꾸 없는 기운을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팔자에 있는 글자를 우리가 실자라 그러고 없는 글자를 허자 또는 허신이라 그러는데 이 허신은 그 감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라는 성분이 나중에 이제 좀 더 여러분 그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제 어떤 성분이 인수가 되고 이것이 건전한지 불건전한지 또 어느 경우에 파괴되는지 어느 경우에 또 인수가 힘을 받는지 운을 보는 방법을 알게 되는데 어쨌든 인수라는 성분은 내가 태어날 때 그 어머님이 좀 불편하셨다, 편찮으셨다. 또는 어머님이 병으로 신음하신다. 또 내가 공부에 관심이 없고 그 학업이 부진했다. 이런 경우는 인수가 대체로 좀 불건전한 거. 굳이 팔자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명을 모르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수라는 성분, 내가 이 정이라는 성분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수가 건전하게 자리 잡았다고 해도 모친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어머니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잘하면 100번 쓰러지고 패망해도 든든한 배경을 일단 갖춘 격이 됩니다. 그 인수의 흠결이 있으면 한번 패망하면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성분은 그만큼 중요하죠. 정이라는 성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인수라는 성분은 아주 두터워서 모친의 자애가 아주 두텁고 모친의 아주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평생 무의도식으로 무의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게 실제적으로 이루어놓은 게 없이 허송세월로 한 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로지 어머니 품 안에서 슬하에서만 있다가 이거는 뭐냐면 신이라는 성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힘을 쓰는 성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을 써서 먹을 것을 구하거나 밭을 일구거나 또 나를 괴롭히는 나를 고통스럽게 내 몸을 고단하게 하는 그런 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이런 성분들이 없으면 신이라는 성분이 없으면 그 사람이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길거리에 이제 노숙자들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이 그 노숙자가 되기 전에 삶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노숙자들의 그 현재 시점에서 그 노숙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일단 게으르다는 겁니다. 그 게으르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인수의 성분만 왕성하게 있어서 생각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은 아주 탁월한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 노숙자분들 중에. 그런데 이게 왜냐면 자, 인수는 나를 돕지만 사실은 이렇게 식신은 내 밥그릇 아닙니까? 이렇게 밥그릇을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도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인수가 인수라는 성분이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 않고 아주 부정적인 기능을 하면 이 도식이란 말을 쓰는데 밥그릇을 엎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이라는 성분만 지나치게 있고 이 신의 성분은 미약하면은 이런 그 아주 그 게으른 그런 본성의 소유자가 되기가 일단 쉽습니다. 그래서 지성은 빛나지만 실제 행동은 떨어지는 거죠. 생각은 많고. 그래서
언행일치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은 많고 생각은 많지만 그만큼 행동으로 따르진 않는다. 대신에 이런 식신이나 재라는 성분이 있으면 이 사람은 아주 근면합니다. 근면한데 근면하니까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좀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또 돈을 벌기 쉽습니다. 또 돈을 모으기도 쉽죠. 또 이렇게 재라는 성분이 있으면은 제가 두터우면은 부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를 읽을 수 있지만 이 재라는 성분을 잘 보면은 내가 그 돈을 많이 모아서 부를 축적한다라는 것은 뭐 현대에서는 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가 미덕이죠. 미덕 어떻게 보면 그죠. 그다음에 돈이 많아야 일단은 대접도 받고 또 좋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라는 성분이 이 인수라는 성분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 재탐, 그러니까 부자가 이렇다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재라는 성분이 지나치게 강하면 그 사람이 몹시 통속적인 그런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좀 통속적인 것이 지성에 비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그 일반적 견해가 있지만 팔자술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통속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보지도 않고 지성이 빛난다고 해서 무조건 좋게 보지도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좀 통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고뇌하는 지성인이 부자 된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통속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원래 부자가 좀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나는 정말 그 통속적인 성향이 싫다. 이런 사람들, 아주 통속을 아주 거부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팔자의 이 재신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속이 아주 싫으신 분들은 그냥 가난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상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이런 통속적인 거는 제 개인적인 성향이 잘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게 별로 저에게 이렇게 유리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은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좀 통속적이 될 필요도 있는데 좀 재탐할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운에서 재운이 들어오면 굉장히 재탐하는 그런 기운이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가 몹시 많으면 이 재는 관을 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돈을 부자가 되고 나면 이 사람이 관록을 취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그래서 또 묘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생 법칙에서는 내가 조금 힘을 써서 누군가를 도우면 이 사람이 상대가 나를 극하는 존재를 극해서 내가 정작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돈을 좀 써가지고 이렇게 관을 사버리면은 이 관이 이렇게 나를 극해가지고 이것이 죄를 더 이상 깨뜨리지 않도록 재산을 지키게 되는. 그러니까 돈을 좀 써서 오히려 관을 취하고 권세를 내가 좀 그 권세 영역을 내가 좀 취해서 재물을 보전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말 있습니다. 이제 팔자 격국론에서 논하겠지만은 관이호재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으로서 재물을 보호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팔자에는 이런 재라는 성분이 아주 잘 자리 잡으면 부자가 되는데 이 부자가 풍요로운 그런 시절을 오랫동안 맛보려면 이런 관의 성분도 옆에서 잘 보좌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관이 이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자, 여명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극하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육친으로 볼 때 나를 극하는 대상.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편, 부군이죠. 남편이 관의 남편이 됩니다. 아니, 우리 남편은 나를 지극히 돌보고 사랑하기만 하는데 어떻게 관이 나를 극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보편적인 현상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아기를 갖게 되고 아기를 출산하면서 몸이 망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몸을 망가뜨리고 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제어를 당하는 게 오행의 그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남편을
깔고 앉아 있고 남편을 우습게 보고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오행의 작용이라는 것이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팔자에서 관이라는 성분이 뚜렷하게 자리 잡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예를 들어서 한 여자의 운명에서 부영자달, 그러니까 이제 본건적인 가치로는 그렇죠. 남편이 아주 출세하고 자녀가 다 잘 되는, 그게 이제 현모양처의 이제 아주 그 상명인데, 정경부인의 명이죠. 그죠? 그런 정경부인의 명은, 남편이 출세하는 명은 그 여명의 팔자에서 관성이 육이 아주 자리를 잘 잡은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성이라는 것이 몰류, 그러니까 아주 뭐 매몰되어 있거나 아예 없거나 이러면 독신의 삶을 살기도 하고 또 남편 부덕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형국이 되죠. 이런 관의 성분이 혼잡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살 혼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 이성과 인연을 맺게 되고 또 파혼하게 되고 이런 운명을 피해 나가기 일단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혼에 실패하고 또 여러 남자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도 뭐 명리학적인 오행의 그 운동 체계에서 볼 때는 그것도 비난할 대상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명예에서 관이 남편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잘하는 여자가 있고 이성에게 잘하는 여성이 있고 이성에게 무관심하거나 무뚝뚝하게 구는 여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좀 무뚝뚝하고 또 이성에 접근도 쉽지 않은 그런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죠? 자, 우선 우리가 뭐 연애 시절에 한번 이렇게 특별한 미모를 자랑하는 그런 이성에게 끌려서 한번 접근을 했지만 뭐 바로 딱지를 맞아가지고 더 이상 말도 못 붙일 정도의 그런 아주 포스를 품어대는 그런 여자들이 있는데 그런 여성들은 대체로 이런 식의 기운이 강한 겁니다. 식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관의 기운을 극하는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성의 접근을 잘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성의 접근을 아예 허용하지 않죠. 그리고 필살기를 날립니다. 그냥 더 이상 넘보지 못하게 필살기를 날리는데 그냥 좀 싸가지가 없는 유형들입니다. 그런데 나쁜 것만 있지 않다니까요. 이런 여성들이 정조관념은 오히려 더 투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상성이 아주 이렇게 유기하면은 과부가 되어도 그 정조를 평생 유지하고 지키는 그런 유형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남편에게 잘하고 남자에게 잘 헌신하는 사람들은 이 재의 성분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잘하는 여성은 재물복이 있다라는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잘하려면 재라는 성분이 있었는데 아까 재라는 성분이 많으면 어떻다 그랬죠? 좀 통속적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좀 통속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자한테 잘합니다. 근데 이 지성이 넘치는 그 여성들은 인수가 강한 겁니다. 인수가 강한데 이 인수가 강한 여성들하고 결혼을 하면은 일단 남편이 헌신해야 됩니다. 관이 인을 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집을 와가지고, 우리 가문, 자식도 놓고 후손도 있고, 가문을 번창시켜야 되는데 애 안 놓겠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공부하러 가겠다고 또 합니다. 그거 뭐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벌어서 학비 대어줘야죠. 그죠? 그게 지성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매력이 넘치는 거는 좋은데, 또 지적이기 위해서 남들에게 보이기에는 참 근사하고 좋지만 정작 그 배우자가 자기한테는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굳이 팔자 몰라도 압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기 와이프 자랑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와이프 자랑하는 거 참 팔불출입니다. 근데 이제 와이프가 뭐 어떤 걸 자랑하냐면 뭐 좋은 학교를 나와서 뭐 지금 뭐 어디 유학을 가가지고 뭐 지금 다시 뭐 교수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 부인에 비해서는 내 아내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그 아주 우수한 여자지만은 뭐 안 봐도 척안다. 내가 집에서 아내에게 그 보살핌을 받는 것에는 전혀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통속적인 그런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부인한테 책 안 읽는다고 막 구박하고 또 우리 아줌마들이 참 대단한데 예전에 요즘은 대중교통 잘 이용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버스나 예전에 저희 보면은 지하철에 빈자리 나면은 제일 먼저 손살같이 달려가서 앉는 분들이 그 우리 어머니들이잖아요. 예? 아주머니들. 그 아주머니들이 이거 참 이상하게 처녀 때는 안 그러더니 아줌마가 돼가지고 아주 그렇게 좀 그래서 자기 엄마인데도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막 이러는데 자기 아내가 그러면은 또 그것을 이렇게 타박할 수도 있고 왜 그러냐 타박할 수도 있고 이렇죠. 근데 그런 여자가 잽싸게 뛰어가서 자리를 잡고 자기 남편을 앉히려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여자죠. 그래서 통속적인 그런 성향을 부끄러워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통속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편에게는 잘한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극하는 거는 말이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친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이 쟤는 부친입니다. 부친, 아버지예요. 자, 우리 아버지는 사실은 우리 아버지의 인생은 나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우리 아버지는 또 다른 어머니보다 더 좋은 상대를 만나서 또 연애하고 더 좋은 상대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진짜 좋은 여자를 만나서 평생도 발전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갖는 바람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잡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놓고 나서 우리 아버지는 더 이상 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처자식을 부양하는데 평생 녹록한 삶을 살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극하는 존재는 아버지입니다. 물론 이제 팔자에 보면은 그 유교적인 사상이 이제 배합되었기 때문에 그 유가론자들은 다 음양오행의 그 신봉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극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은 말도 안 된다 했지만은 임철초 같은 그런 이제 그 청대 명리학자들은 이런 그 육친의 육신배열을 부정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거는 좀 그 논리적인 모순이 바로 드러나고요. 어쨌든 목이라는 것이 이제 토를 극하는데 이 토가 이제 부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가 건전하면 부자로 잘 살 수도 있고 또 아버지가 건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른 말씀이 별로 틀리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부모가 온전한가 우리가 이렇게 살필 때 양부모가 온전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제 아버지하고 어머니, 그러니까 정과 신은 갖추었다라고 일단 보는 겁니다. 팔자를 열지 않아도.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 사주단자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이제 규수 되고 이제 서로 이제 배우자 이제 그 연분이 될 상대의 이제 사주를 서로 교환했는데 우리 그 팔자수의 그 보존된 그 적천수에 부부인연 숙세래. 부부인연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좋은 궁합을 맞춰가지고 무슨 좋은 상대를 구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식신은 내가 낳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입니다. 자, 여기에 사실은 우리 아버지를 누가 낳았습니까? 식신이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신은 그 친할머니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육친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여자의 명에서 이런 육친만 잘 살펴도 우리 친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그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친할머니가 돌아가심으로써 내 자식들은 아무 탈 없이 건재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예리한 술사가 모년 모월 모일에 어떤 해에 너 자식에게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우리 자식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는데 무슨 일이냐. 그러냐? 그렇다면은 혹시 할머니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느냐? 할머니가 어떤 병고가 있지 않으셨냐?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유추해서 맞출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물상대체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문제가 발생하면서 어느 한쪽은 온전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재라는 것은 양명지운으로서 건강과 수명을 간정하기도 한다 그랬는데 어떤 시기에 내가 크게 재물을 잃었어요. 그러면은 건강은 유지합니다. 빌 게이츠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기부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큰 재산을 이렇게 기부하지 않습니까? 이 재물을 예를 들어서 투자 실패로 해서 잃을 수도 있고 또 산재할 수도 있고
또 강탈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기부, 도네이션 하는 행위도 명리에서 볼 때는 굉장히 영리한 행동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 재물을 어느 쪽으로 일단 그 밖으로 내보내면서 건강은 유지하고 또 남자에게 이 재는 철을 의미하거든요. 처궁도 온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없앰으로써 처와 건강을 내가 지키는 그런 그 상황을 우리가 상정할 수도 일단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명의 인수는 어머니입니다. 그 다음에 식신은 자식입니다. 또 재는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관은 남편입니다. 그래서 팔자 8글자에 육신을 배열해서 육신의 강약과 건전성 유무를 가지고 육친의 상황을 바로 판독해 내는데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집중하셔가지고 저하고 한 2강, 3강 더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면 아주 귀신같이 육친 상황을 맞춰낼 수 일단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곤명으로 했지만 다시 이제 이제 건명, 우리 건조, 남명의 이제 육신 구조를 보겠는데, 여명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거는 이 식상이라는 성분이 아주 특별합니다. 이 식이 건전하면은 우선 귀자를 둡니다. 아주 잘난 자식을 두죠. 그리고 또 자식 교육이라든지 자식에게 온 힘을 쏟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자기 부인이 자식에게 아주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면은 몹시 흡족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이라는 성분이 너무 강하면 관을 망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말이죠. 제가 뭐 누구라고 딱 얘기하는데 지금 그 모피아죠. 모피아 아주 유명한 그 부총리 하셨던 분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삼형제가 계셨고 뭐 삼형제가 다 출세했습니다. 또 이분의 사촌 삼형제도 다 출세했고 또 사촌 삼형제도 그러니까 구형제가 사촌까지 해서 다 출세를 했는데 그분의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아들 삼형제와 또 그 사촌들 삼형제까지 9형제들을 다 불러가지고 조그만 골방에서 이제 그 주류 도매업을 하면서 뭐 술 장사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9명을 그 한 방에다 몰아넣고 그 라면 박스 하나씩 이렇게 주고 치열하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9형제를 다 출세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위대한 어머니죠. 그리고 아주 뭐 사석에서도 어머니 얘기하기를 즐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 감동도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참 그 실없이 제가 반문하기를 혹시 그분이 그 청산가부 아니셨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식신이 너무 이렇게 자식이 너무 잘나도 문제입니다. 관을 극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자식이 좀 공부를 못한다, 좀 둔하다, 또 둔재로 좀 판명됐다. 그리고 이상하게 다른 그 부인들은 말이지 자식 교육에 관심을 갖는데 내 부인은 자식 교육에 별 관심도 없다. 너무 자식을 방치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가지고 불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자식이 좀 기대만큼 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나마 당신이 그 발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있는 그대로 현재 상황을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아주 편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건명,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곤명 여자의 명식에서 우리가 육친 대배를 이제 마쳤고요. 이제 남자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10선까지 나가서 이 기론체계, 세왕체계도 지금 학습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강의 시간상 일단은 뭐 육신 관계만 일단은 육신의 육친 관계만 일단 설명하면서 강의가 마무리될 것 같네요. 자, 육신에서 보면은 이렇게 내가 놓는 것이 그 여명에서는 자식이었지만 이 건조, 그러니까 남자명에서는 내가 놓는 것은 이 진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랫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성은 내가 극하는 것은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여명의 남편은 관, 남명의 처는 재 이게 됩니다. 그래서 처첩이 처나 첩이 그 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성을 잘 잡아야죠. 근데 이제 남자도 독신명으로 이렇게 뭐 호라비,
그 다음에 이제 또 과부, 이런 이제 전형적인 독신의 아주 고독명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 여명에서는 관성에 문제가 있거나 관성이 아주 아예 눈에 띄지 않거나 또 남명에서는 재성에 흠결이 있거나 이러면은 처궁이 이렇게 안정되지 않습니다. 처궁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자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이 40이 넘도록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도 돈만 잘 벌고 부자인 사람들도 주변에 있던데 이렇게 여러분 반문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분들 예외 없이 좋은 여자들이 옆에 있습니다. 비록 결혼만 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좋은 이성과의 운이 없는 사람은 좀채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관은, 여명의 관은 남편이라고 했죠. 근데 남명의 관은 자식입니다. 자식. 그래서 남자는 말이죠. 이렇게 자식을 두면 남자는 이제 메이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뭐 마음에 드는 남자 있으면 빨리 잡아가지고 빨리 임신을 해가지고 자식을 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자식을 놓았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있더라. 이런 거는 정말 그 여자가 남자 보는 눈이 정말 더럽게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 여자의 팍폭함이 진짜 절정에 치달은 거고요. 우선은 그 다음에 또 뭐 순진하게 뭐 임신했다고 미리 얘기해가지고 말이야 그 남자가 좀 고민하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스스로 낙태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출산은 축복받아야 될 일이잖아요. 지금은 더, 그죠? 그래서 그냥 임신해도 저 남자를 나의 프로로 만들겠다고 생각하면 임신 사실 숨기고 있다가 한 8개월쯤 돼가지고 그때 가서 일단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만 일단 하면은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남자는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수는 어머니입니다. 똑같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불분하고 내가 어떤 든든한 배경, 나의 어떤 명예, 내가 아주 끝까지 망가지지 않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무서운 상대는 말이죠. 위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불리한 상황에 처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무섭거든요. 그러면은 정작 그 사람 실력이 에버리지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그런 위기에서 잘 탈출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기하면은 보통 마음이 흔들려 좀 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인수만 건전하게 잘 갖추면은 그 사람이 몇 번을 자빠지고 굴러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팔자의 인수를 잘 타고나면 좋겠지만은 아무리 인수를 잘 타고났다고 해도 운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인수의 그 타격을 주는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시그널이 이런 형태로 오죠. 어머니가 아프시거나 이제 이런 형태로 옵니다. 이때 더욱더 극진히 보살피고 또 평소에도 어머니 잘 보살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모친에게 효도를 하면은 일단 기본적인 그런 안정감을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하게 망가지는 법이 없습니다. 어머니 인수만 잘 살피면.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좀 벌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내가 부자가 돼야겠다 이러면 비록 팔자는 좀 박복했다 할지라도 나 그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럴 때는 처궁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버지하고 처에게 잘하면은 그게 부자가 되는 지름길일 수도 일단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조언하고 이렇게 충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치가. 그 다음에 이제 팔자술에서는 말이죠. 조언이나 충고 이런 거 잘 못하게 하는 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운이 나쁜 사람들이 충고 잘합니다. 조언 잘합니다. 운 나쁘면 잔소리 많아집니다. 운 좋은 사람들은 말이죠. 고가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거 넘어가고 조언이나 충고 같은 거 잘하면 친구를 위해서 진심으로 충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 운이 정말 아주 나쁘다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전하고 싶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 다 잘 사신 거예요. 팔자대로. 팔자가 뭐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뭐 가끔씩 이렇게 교양 강좌 특강으로 뭐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중년 여성분이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저 선생이 진짜 과연 저 선생이 사주를 잘 볼까 이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시험해보고 싶어하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저 별로 그런 거 마다하지 않는데 제가 대신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번 그러면 생년월일씨를 불러서 제가 한번 공개 출연해 보겠는데
팔자를 딱 나열해가지고 제가 이런 말 합니다. 당신이 결혼을 해서 딱 2년이 채기 되기 전에 당신의 남편이 반드시 불운을 실감하고 아마도 지난해에 관제가 침범해서 지금은 수인, 형액을 좀 심하게 겪어서 지금은 아마 고립되어 있는 처지가 됐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부인이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 망가졌구나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미 팔자에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깝게는 타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원망하지 않고 멀게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 것도 팔자술의 그 소도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연민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조그만 또 소도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했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제 팔자에는 이 식상 성분이 좀 이렇게 좀 과다하게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을 자꾸 표현하는 거죠. 줄창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성분들이 이렇게 많으면 이렇게 팔자에 재라는 성분도 건전하게 이렇게 자리 잡았으면 아주 부자가 되기에 아주 용이했겠죠. 그런데 불행히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강의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성분이 작용하냐면 이 인수라는 성분, 지성이 작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팔자 맥락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몰입해서 저수를 발견하고 보다 그 학문적인 그런 원칙을 세우려고 집중하고 또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이런 인수라는 것이 이렇게 제 팔자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할 정도로 발달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재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위축되었던 거죠. 차라리 좀 제가 이런 재가 많아서 좀 통속적이었던 사람이라면은 좀 더 좋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팔자는 뭐 사물에 다 양면이 있고 좋고 나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 팔자의 8글자에 가급적이면 저러저러한 육신들이 고루고루 잘 분포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하시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어느 것이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미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이렇게 평형을 잘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자는 수잖아요. 그죠? 잘 균형, 수평을 잘 이루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을 자평명리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평명리학 지금 오늘 공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이제 있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이제 치우쳐도 일단은 안 되겠죠. 그래서 팔자에는 대체로 요렇게 나를 기준으로 이 아신을 기준으로 요렇게 우리가 분할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와 이 비성분이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성분들이고 식이나 재나 관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성분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팔자에서 이런 성분들이 즉 정신기 3자에서 신의 성분들이 강하면 이런 성분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팔자를 열으니까 관이 너무 많아. 관이 너무 많아요. 관이 중해요. 많다는 걸 중하다 그래요. 또 관이 지나치면 이게 이제 너무나 이제 이게 나를 제압하는 요소가 강하니까 살이라고 그래요. 살이 중한 사주다. 예를 들어서 간목인데 옆에 보니까 경금하고 신금하고 막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살이 중한 거예요. 그러면 이 팔자에는 뭐가 필요해요? 나를 도와줄 성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성분이 개수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수를 용한다 해서 없으면은 이런 명칭을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이 팔자를 한마디로 살중용인이다 또는 뭐 살중폐인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팔자에 이제 문패를 이제 다는 거예요. 명칭을 이제 붙이는 건데 이제 다음 시간 이제 십성의 명칭 정도 공부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십성 기왕론은 이제 그 기약 체계는 3권 생황사절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일단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 11강부터는 이제 제가 그 격국
용신 이런 거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격국용신은 뭐 부옥용신 체계예요. 그러니까 이법에 아주 쉽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일반 그러니까 기초학습자들은 이제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겠지만 뭐 팔자를 좀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한 뭐 3, 4년 또는 뭐 10수년 한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팔자 공부를 내가 반평생을 했는데도 신강약을 구분하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인수가 있으면은 그 힘을 주니까 좀 강하게 하는 것 같고 또 보니까 이제 생황사절 해가지고 뭐 지지에서 어떤 십이운성이 있냐 뭐 이런 것도 따지고 이러는데 그 이기가 이렇게 그 짬뽕돼 있는 거죠. 막 이렇게 혼재되어 가지고 저는데 그냥 우리가 세력의 그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그 통근된 천간의 동태로 우리가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근이라는 말은 지지난 강의에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 이 학습 과정은 반드시 교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읽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이제 통근과 육신을 연계해 가지고 강약에 대한 학습을 할 겁니다. 이 강약을 학습할 때 우리가 그 부옥용신 체계의 격국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격국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용신에는 우리가 이제 팔자의 발전 과정은 체용의 분화 과정이라고 보는데 우선 그 월지용신, 그러니까 격국용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격국용신을 가지고 십성세왕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그 뭐 순영요경에서 상신체계 이렇게 해서 격국용신을 가지고 우리가 팔자의 성패를 나누는 그 상신을 용으로 쓰는 그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십성의 테마죠. 이렇게 단순히 육신 체계만을 가지고 우리가 힘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부옥용신 체계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와 기는 사실은 그 불상잡이에요. 섞일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불상이 또 우리가 완전히 떼놓고 생각할 수도 없거든요. 이것을 융합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강의의 이제 전반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격국용신이라는 테마로 학습하게 될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뭐 어렵고 지루한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예.